위고비가 장악했던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처방받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벌어졌고 또 사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익히 알려진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새로운 약이 한국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마운자로의 인기와 더불어서 요즘 제약바이오 업계를 논할 때 비만 치료제가 빠질 수 없게 됐는데요. 해외 기업의 비만 치료제만 효과가 있는지 또 국내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증권사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연구원이셨던 강하나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시장에서 계속 위고비가 독주 체제였었는데 이제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위고비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GLP-1 유사체, 단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위 억제를 하는 펩타이드까지 작용을 하는 이중 작용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효능이 더 좋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마운자로가 이중작용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너지가 이 두 개를 타깃하면서 더 나기 때문인데요. GLP-1이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 그리고 인슐린 촉진을 야기한다라고 한다면 GIP-1은 인슐린 촉진에다가 지방대사 개선까지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자극을 하면서 마운자로가 혈당을 잡고 살도 빼는 그건 정말 좋은 약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나라에서 팔린다면 네. 실질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유망할까요? 더 실제로는 근데 마운자로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저용량은 마운자로가 더 쌉니다. 와. 저용량은 마운자로 더 싸고요. 고용량은 마운자로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싸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아무래도 더 뛰어나잖아요. 이게 뭐 1, 2% 차이가 아니라 거의 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도 옛날에 위고비를 맞다가 젯바운드, 이제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제 이름이죠. 젯바운드로 바꿨다고 트위터에 X에 올린 만큼 마운자로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계기 중 하나였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위고비가 최근 적응증 확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심혈관 질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지방간염, 메쉬까지 적응증 확장을 했는데 뭐 마운자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밟고 있고 일단 비만 쪽은 미국에서 마운자로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위고비를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만큼 비만 쪽에서는 일단은 마운자로가 지금 이기고 있고 나머지 적응증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위고비가 더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가 이길 수 있겠으나 이제 비만 쪽은 마운자로가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호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고비를 만들어냈던 노보노디스크나 또 지금 주가 차이도 생기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은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거의 1년 사이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반토막 났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고비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미국의 비만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고비의 점유율이 마운자로보다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외의 지역에서도 위고비의 상승률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고 매출 성장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두 기업,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다른 대형 제약사들 대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비쌀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세잖아요.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많이 된 것이고 일라일릴리는 최근에 또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이 기대치 대비 낮다
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하나하나가 이 기업들의 가치에 정말 크게 반영이 된 걸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만 치료제가 연구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네. 화이자 같은 데도 다 포기한다. 막 이러고 맞습니다. 나오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주가는 더 떨어지고. 네. 그래서 무슨 나머지 빅파마 주식들은 노보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반토막 이상 맞습니다. 빠졌고 릴리 빼고는 다 망가진 느낌인데 네. 지금 이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살아나는 듯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추세가 좀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기업별로 개별 이슈로 너무 많이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비만 당뇨 관련 학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좀 신기한 부분은 해외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률이 더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물론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글로벌 트렌드고 미국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로 인한 상승률이 되게 큰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며칠 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한 달간 30%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바이오텍이고 몇 조 원 되는 바이오텍이 그 정도 상승하는 건 되게 많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40% 빠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40% 하락을 했고 어제 외사 리포트에서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5% 정도 반등을 하는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라일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기대치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1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일라일리 거의 1,000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떨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만 치료제 하나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성공 확률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거니까요. 실패를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릴리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들이 빠졌을 때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네, 전주 맞습니다. 안에도 엄청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릴리 임직원들도 매수를 막 네, 했더라고요. 고시된 맞습니다. 걸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그냥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저는 오히려 보시기에는? 급락을 했을 때 네.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고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일라일릴리의 올포글리프론도 사실은 막 실패라고 하기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치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위고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의 경구용 대비 편의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올포글리프론의 매출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경구용 먹기만 하는 거랑 주사랑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를 차이라고 들면, 하시면 그러니까 실제 체중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투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는 주사제가 독보적으로 뛰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용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이번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임상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제를 투여하다가 유지요법으로 썼을 때 그런 유지요법의 효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주사제가 사실은 우리가 계속 투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사를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주사제형으로 체중 감량을 많이 해놓은 다음에 주사제형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요를 막기 위해서 유지요법으로 경구용을 싸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은 고도 비만 환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은 경구용을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포글리프론도 12.4%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바이킹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을 제외하고 봤을 때 13주에 14, 5%의 체중 감량 효과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경구용도 시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도 환자들은 주사 제형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질환이니까요.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인기 너무나 뜨겁고 한데 여태까지 뭔가 이런 후속 제품들에 대한 개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중단이 되고 지금 네. 제형의 변화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경구형도 있고 또 장기- 패치형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막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혹시 이미 발전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기에는 경구용도 여전히 개발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제조를 했을 때 대규모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사 제형보다 싸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떨어지니까. 근데 이번 바이킹도 문제가 뭐였냐면 120mg이었어요. 용량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주사 제형이 10mg 이하로 했을 때도 효능이 그것보다 좋은데 120mg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성비가 안 가성비가 나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경구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 주사 제형까지 효능이 비슷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패치형은 좀 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사 제형 중에서도 일주일에 1회 제형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제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제형으로 대형 제약사들도 어느 정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라일리 카모루스라는 기업과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펩트로이나 인벤티지랩 최근에 상장한 G2G 바이오도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좋은 건데요. 이런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좀 내려오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은 것이지 않을까. 아직은 위너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만들기 어렵다 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진짜 빅파마들 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국내 회사들이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만든다 그러고 해가지고 뭐 제형 바꾸는 쪽은 뭐 당연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이걸 성공을 해서 진짜 그 경쟁력이 있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0은 아니죠. 0은? 뭐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라일릴리가 올포글리프론에 어찌 됐든 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임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포글리프론도 사온 거예요. 주가의 제약, 일본 제약사로부터 사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혹은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GLP-1이라는 타겟이 입증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GLP-1 같은 타겟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보고 100%의 성공 확률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임상 데이터면 추후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도로 보는 게 혹은 몇몇 분들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학회의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너무 많은 상황이긴 네. 한데 어떤 종목이 그래도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요? 뭐 국내 임상 3상을 곧 마치는 게 한미약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 마운자로나 위고비처럼 당연히 그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는 나오지 않고요. 다만 경구용이고 경구용도 개발 중이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이고 근데 에페글라네타이드는 뭐 경구용은 아니지만 지금 임상 3상이 이제 끝나가고 내년에 우리나라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사 제형이고 효능이 떨어지면 누가 써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싸면 뭐 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은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약품은 비만으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D&D 파마텍은 메세라라는 구글이 2천억 원을 투자한
글로벌 빅바이오텍의 비만 치료제 6종을 라이선스 아웃을 한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한 4-5개의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데이터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펩스론이나 뭐 인벤티지랩 혹은 G2G 바이오는 어쨌든 뭐 테스트를 다 체결한 거긴 하지만 대형사들과 한두 군데 정도는 다 테스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의 수요는 있으니 그래도 다들 그런 계약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개발할 때 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뭐 되게 도움이 되고 개발 속도를 빠를 거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얘기 들어보면 뭔가 기술을 잘 만든 다음에 그걸 빨리 잘 팔아야 된다.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솔직히 이런 기업들이 다 AI나 이런 뭐 어떤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페셜한 뭔가의 노하우가 있어서 개발을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 기업 경쟁 상대랑 비교했을 때. 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한다기보다 자기들이 특허를 갖고 있고 개발을 했었던 물질 혹은 물질.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또 따로 따로 있는 있어요. 거고요. 이런 비만 치료제 쪽에서 그래도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GLP-1이나 GIP, 뭐 글루카곤 이런 타겟이 아니라 다른 타겟도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라일리도 최근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인 슈퍼루미널 메디슨과 신약 개발 솔루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새로운 타겟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들의 한계가 명확하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타겟을 찾으면 더 좋을 거니까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이 약간 기술 수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찬사들을 받고 하긴 네. 했었는데 이게 너무 초기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타이틀 나오는 거 대비해서 금액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진짜 좋은 약은 초기 단계에 팔려도 제 값을 받습니다. 그 예시가 마드리갈이라는 바이오텍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마드리갈이 최근에 자신의 메쉬 치료제와 병용 투여를 하기 위한 GLP-1 경구용 치료제를 사왔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사왔어요. CSPS? 이름이 어쨌든 그 기업으로부터 경구용 GLP-1을 하나 사왔는데 전임상 단계였습니다. 근데 선급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을 1,700억 원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좋은 약,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성급금 비율이 너무 낮거나 자꾸 비공개를 해버린다라는 점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타사 대비 좀 낮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입상 단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든 중국 바이오 기업이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FDA 노하우도 없으니 안 그래도 지금 FDA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고 막 보건기관들이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막 하나하나 처음부터 막 로비를 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정말 아이디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나중에 돈이 좀 쌓이면 내 거를 개발을 하는 게 투트랙 전략으로 최고인 거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든 뭐 임상 1상이든 다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건 좋은 거다. 다만 좀 제값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ABL 바이오도 전임상 단계에서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 할 때 선급금만 그때 거의 단기 마일스톤까지 해서 1,000억 원 이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질은 충분한 가치를 받고 그래도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이오 투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단어 자체가 GLP-1 여기서부터 어렵거든요. 일단 그냥 살 빠진다 뭐 이런 정도가 네. 쉽고 근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단순하게는 국내 바이오 사야 돼 아니면 미국 바이오 사야 돼 아니면 그리고 바이오텍 사야 돼
빅파마 사야 돼. 왜냐하면 바이오텍은 뭐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맨날 움직이니까. 그렇죠. 미국은 더더욱 미국은 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좀 대박을 꿈꾸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찾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뭘 봐서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누군가 추천을 하더라도 네. 추천했는데 이게 좋냐 나쁘냐는 그래도 조금은 체크해 볼 수 네. 있는 민간인이.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딥하지 않아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 뭐 이런 걸 체크할 방법은 아예 없나요? 뭐 사실은 기존 임상 데이터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긴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든 일라일리든 뭐 어디든 임상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좀 오르더라고요. 어찌됐든 임상 데이터 발표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다가올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해외 기업이든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베스트는 임상 데이터까지 잘 나오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더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 미국은 더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를 하셨을 때 그래도 하락폭이 컸을 때 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내가 봤을 때 기존 다른 치료제들 대비 나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 빅파마를 사야 돼, 빅바이오텍을 사야 돼 뭐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나눠서 그냥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바이오텍들도 되게 매력 없어요. 있는 기업들이 네. 너무 많아져서 그죠. 미국 바이오텍들이 금리 인하기가 돼서. 인하기가 되니까 슬슬 조금 많이 올랐어요, 반등을 최근에. 하는 그래서 여쭤본 모습이라 거예요. 저는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바이오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사실은 사기는 더 좋은 시기고 8, 9월이 원래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지수가 안 좋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8, 9월이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고 미국 바이오의 경우에도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금리나 9월에 만약에 된다면 이제 같이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뭐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쓴 기억 하나씩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마음이 다스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